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꼭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여야의 총선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민생, 경제 관련 공약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고요. 자유한국당도 오늘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서 미래 세대에게 떠넘어갈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겠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겠다. 노동시장 개혁에 또 방점을 두는 이런 공약을 발표했고요. 정의당도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천만 원씩 주겠다는 청년 기초자산 제도에 오늘은 또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9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두 번째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쏟아지고 있는 각 당의 공약, 국민에게 나쁜 일은 아니겠죠. 신선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약,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질 공약이 많이 쏟아지길 기대합니다. 1월 1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보험료 너무해. 저 여기서 내려요. 네? 저기 보험 클리닉에서 내려요. 어쩌다 마주친 보험 클리닉? 보험 클리닉. 불필요한 보험료 내려주는 보험 클리닉. 1833-6114. 내 보험 바로 잡을 땐. 보험 클리닉 가자. 안녕하세요, 가수 이선입니다. 70년 변함없는 칠성사이다처럼 올해도 청량한 한 해 되시길 바래요. 칠성사이다, 정다운이 맛 칠성사이다, 언제나 칠성사이다. 우리 입맛엔 칠성사이다가 좋아요.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카피어랜드랍니다. 2020년 새해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하는 첫 번째 뉴스. 4년 만에 새로운 더 뉴 GLC 출시. 디자인, 퍼포먼스, 안전성까지 더욱 놀라워진 GLC를 만날 수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 그 새로움을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경험하세요. 결혼 준비 잘 돼? 돌잔치 할 건 많지. 크루즈 여행 알아보려고? 웨딩, 축연, 크루즈, 그리고 상조까지. 인생의 좋은 날도 슬픈 날도 좋은 라이프의 토탈 라이프 케어가 함께합니다. 이제 상조 회사를 넘어 토탈 라이프 케어까지. 좋은 라이프.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백자가 요즘 인기몰이 중이라는데요. 청송백자 전수관의 윤한성 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 시작하죠.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벌어진 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와 협의가 반복되면서 총 13차례나 통상 협상 끝에 드디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네요.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1단계 무역 합의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체결이 되게 될 텐데, 자, 우선 1단계 합의 문서 그 내용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합의 내용이 미국과 중국 간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1단계 무역 합의서는 9개 챕터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그리고 금융 서비스,
환율과 관련된 투명성 이런 예민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양국 간의 서명서를 이렇게 보면요. 추가 관세 철폐라든지 미국 제품 수입과 관련해서는 아주 미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2단계 협상 시 논란의 소지를 만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요. 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예. 중국은 추가 관세를 더 철폐하라고 해 있는 반면에 미국은 명확하게 관세 철폐를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더 양보하지 않는다면은 네. 추가 관세 철폐 의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은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와 관련된 수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한 반면에 중국은 의료나 선진 기술 설비, 하이테크 제품을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서로 원하는 수입 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언제든 또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추가 관세 그리고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문제 이게 지금 무역 합의의 어떤 가장 요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서로 미국과 중국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거 서명식장에서 이거 결렬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일단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1단계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네, 조금 전까지도 중국 언론들을 다 찾아봤는데요. 예. 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전하는 보도도 없고요. 트럼프 발언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면은 미국은 제재 관세를 다시 발동할 수 있다는 불평등 규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추가 관세를 취소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중국에서 나간다면은 지금까지 미국과 투쟁하라고 외쳤던 시진핑에 대한 당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더욱이 2단계 협상에서는 산업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되는데요. 당내 강경 보수파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2단계 협상을 늦추려 할 것이고요. 네. 트럼프의 방중과 관련해서도 계속 미루려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소지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몇 시간 후면은 다 알려질 텐데 감추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일단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1단계 합의에 이제 이른 상태에서 서명식만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번 미중 관세 전쟁의 승자는 어느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무역 전쟁을 벌였다는 건 싸움 자체만 가지고도 서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조금 덜 아팠을 뿐입니다. 무역 전쟁은 중국에 더 많은 충격을 줬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 적자를 보면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 전년 대비 한 15% 감소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은 생산활동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그리고 부실 채권 증가 여기에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외자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까지 일어났는데요.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수입은 감소했지만 반대로 아시안이라든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 감소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에서 서로가 승리를 했다고 결론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누구의 승리도 아니다. 단지 미국이 중국보다는 조금 덜 아팠을 뿐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자, 애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요. 이제 뭐 너무나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니까 대중국 무역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이걸 좀 고쳐보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라는 이런 이유도 있을 텐데 자, 이런 소기의 목적을 미국이 거뒀습니까? 네, 트럼프만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중국이 추가 관세 부담을 자체 흡수해서 이익을 희생시켰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그 수입품 물가를 보면요. 미국 전체 수입 물가와 비슷한 2%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예. 관세 인상분을
미국 수입업체라든지 소비자가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예. 이 때문에 트럼프가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제4차 2차분이죠. 1,600달러에 대한 15% 관세도 피하려고 휴전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늘 이야기했던 제조업의 부활도 찾아오질 않았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미국 고용자들은 월 평균 5,000명 정도밖에 크게 늘지를 않았는데요. 2018년에는 2만 2천 명에 비교해보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 감소, 자재 조달 비용 상승으로 아무래도 일자리에 그 악영향 미쳤던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관세 조치라든지 제조업 부활 등등 이런 효과가 그렇게 많진 않았다, 없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번 1차 합의가 있긴 했지만 미국도 그렇게 남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전체적으로 봐서.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도 아무래도 그 경기와 관련해서 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전에 틀림없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일단 1단계 무역 합의는 됐고 이제 문제는 2단계가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네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대선 전 합의에 구애받을 생각은 없다. 2단계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제 곧 바로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2단계 무역 협상 쟁점하고요. 미국의 협상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국가 자본주의 상징이죠. 산업보조금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국유기업 개혁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철회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가장 핵심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한 법률 규정을 둬서 이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국제 규칙에 준수하는 문제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2단계 협상에서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주권과 핵심적 이익과 관련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원칙론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예. 또 중국이 약속한 400억에서 500억 단위 규모의 농산물 수입 같은 경우에도 분기 단위로 미국은 체크를 해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중국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협상이 향후 잘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2단계 무역 협상은 1단계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과연 중국이요. 지금 뭐 보면은 미국산 대두라든지 돼지고기 같은 뭐 농축산물 이런 걸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많네요.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치를 수입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난번에 한번 조용찬 소장님께서 좀 언급해 주셨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셨는데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그 작년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산 농산물을 160억 달러 수입에 그쳤는데요. 예. 미국의 농산물 중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게 전체 농산물의 60%를 차지하는 대두입니다. 대두 같은 경우는 가축 사료로도 쓰이고요. 예. 식물성 기름 짜는데 그리고 두부로도 가공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코릴라가 크게 팽창하면서 대두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태고요. 네. 미국도 작년에 악천후로 인해서 생산량이 20% 감소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속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국의 다른 소고기나 닭, 옥수수, 돼지고기, 면허 같은 쪽을 지금보다도 3-4배 더 많이 수입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 하지만 미국산은 가격이 비싸고요. 브라질 쪽이 오히려 농산물이 더 싼 데다가 이렇게 대규모로 수입하면은 중국이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해왔던 농업, 농민, 농촌이라는 3농 정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 3배 정도인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정도 되는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자, 미국은 지난해 8월 5일이었죠. 중국을 25년 만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1단계 무역 합의를 앞두고 환율 조작국에서 중국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또 일본, 독일 같은 10개 나라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그대로 놔두고 중국만 이렇게 쏙 뺐는데요.
미국의 의도가 좀 궁금한데요. 네, 미국이 5개월 만에 중국 환율 조작국에서 뺀 이유는 아무래도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위엔화 정책의 투명성을 만들겠다는 환율 조항이 포함이 됐고요. 네. 최근 또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1달러에 6.8위엔대까지 다시 절상이 되면서 예. 중국이 경쟁적 통화 절하를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환율 조작국 철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역에 이어서 환율 전쟁도 임시적으로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로 봤을 경우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반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미중 이외 국가 간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는 축소됐지만 네. 전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질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일본, EU, 멕시코 쪽에 환율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트럼프의 그 압력에서 피해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질문을 좀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함에 따라서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이번 무역 합의에 이어서 이전 단계로 그러니까 그 환율 그 미중 무역 전쟁 그 이전 단계로 양국 관계가 복원된다고까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미중 관계가 앞으로는 그 30년간 패권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문화, 국가 안보 또 대만 문제를 두고서 시 주석과 분명하게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시 주석 입장에서는 중국의 능력은 미국과 동급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힘을 중국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1단계 무역 합의에서 기술 전쟁, 환율 전쟁, 금융 전쟁으로 이어지는 2단계 이후부터는 진짜 싸움이 진검승부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는 측면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기대하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말씀이시고, 자, 오늘 시 주석 방한 소식, 그 다음에 대만 총통 선거도 준비해 주셨는데 한 1분 정도 남아서요. 이 시 주석 방한 소식 간단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언제쯤 방한할 것 같고 또 이번에 방한하다면 어떤 얘기가 논의가 될까요? 네, 시 주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월에서 4월 달에 한국에 방문하도록 청와대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기는 바로 저 환경과 관련된 미세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는 5월, 6월 달 정도 그 방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만약 오게 된다면은 그 중국 금융시장이 개방이 됐던 만큼 우리 기업들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 문제, 또 사드 이전으로 양국 관계를 복원시키는 문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서로 공조, 또 1대1로 관련된 공동 사업과 관련된 논의가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선물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요? 또 얼마 전에 또 중국 관광객 단체로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5천 명인가요? 한꺼번에 네, 들어왔는데 이게 좀 한한령 해제의 어떤 좀 시초라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인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단체 여행객과 관련돼서 온라인 그 상품을 통해서 모집 광고가 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앞으로 크루즈 여행이라든지 전 세계 직항로 같은 경우에도 허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하이난 섬 같은 경우에는 K-팝 공연이 허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한국 영화나 그리고 한국 방송 프로그램들도 중국에서 문호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전보다는 한층 그 한중 관계가 좀 좋아질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사드 이전으로 좀 한중 관계가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미스터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여러분 혹시 청송백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청송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제작되는 전통 백자라는데요. 이 청송백자가 최근에 한 TV 홈쇼핑에서 전량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 몰이 중이라고 합니다. 청송백자 전수관의 윤한성 관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한성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네, 뭐 반갑습니다. 최근에 설 특집으로 진행한 TV 홈쇼핑이 있었다면서요. 여기에 이제 네, 청송백자가 네. 나왔는데 출품한 전량이 매진된 그런 기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청송군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유산인 청송백자를 홍보하기 위해서 TV 홈쇼핑 특집 방송으로 우리 청송백자 다랑아리를 론칭하였는데요.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홈쇼핑에서 방송 시작 30분 만에 저희가 준비한 다랑아리 150점이 전량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30분 만에요? 네네. 30분 만에 매진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송백자 달항아리라면은 좀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뭐 크기라든지 뭐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통 다랑아리를 말할 때 이제 보통은 지름이 한 40cm 정도 되는. 지름이 40cm. 예. 그 높이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그 달항아리가? 높이는 한 40cm. 아, 높이도 한 40cm 정도 되는, 지름 40cm 이 정도 되는 30분 만에. 보통 TV 홈쇼핑 하면 1시간 정도 잡지 않습니까? 방송 시간을? 저희도 그 정도는 네. 잡았었는데 일단 뭐 방송 시작하면서 30분 만에 매진된 한 바람에 남은 30분 동안 뭐 했나요? 전량이 다 매진이 돼 버려서? 그래서 홈쇼핑에서는 이제 다 혹시 이제 전량 매진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다른 제품들을 또 준비해 두고 있어요. 그랬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가격이 얼마였는지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가격은 저희가 이제 큰 작품 40cm 작품 하나랑 또 35cm 정도 되는 작품 두 종류를 했습니다. 큰 거는 300만 원이고 작은 거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비싼 제품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공예품이, 예술품이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는 건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보통 홈쇼핑 하면 뭐 옷이라든지 음식, 뭐 여행 뭐 이런 거 많이 팔던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예술 작품들은 미술품 경매나 또 갤러리에서 전시를 통해서만 판매가 되는데요. 이번에 청송군에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공예 미술계의 사상 최초로 대형 유통 채널인 TV 홈쇼핑을 통해서 청송백자 다랑아리를 판매하였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이 판매 행사를 기획할 때 우리 청송군 관계자와 홈쇼핑 관계자들이 좀 많은 고심을 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랑아리라는 것이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준비한 작품 모양이 150점이 다 다르고 또 구매하시는 분들의 미술적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홈쇼핑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그 작품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청송백자 다랑아리가 가지고 있는 미술적 가치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방송에서 혹시 우리 저 관장님도 출연을 하셨나요? 그건 방송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TV를 좀 지켜보셨겠군요. 30분 만에 이거 매진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주 짜릿할 것 같았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관계자들이 그쪽 뒤쪽에서 이제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구매 수량이나 주문 수량 이게 다 그 실시간으로 뜨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한 10분 정도는 거의 그 구매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 처음에 10분 동안은 예, 저는 네, 진행이 안 되다가 15분까지. 갑자기 다 매진이.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청송백자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요? 네, 청송백자는 지금 그 20대부터 50대 이르기까지 예. 뭐 아주 다양한 계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뭐 마니아층이 생길 정도로 그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우리 청송백자가 5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도자 브랜드이면서도 또 과거의 전통적인 형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현대의 뭐 다양한 생활 양식과 또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뭐 새로운 제품 디자인 개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현대적인 감각의 어떤 공예 브랜드로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청송백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알고 있는 게 이 청송백자가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돌을 빻아서 만드는 거,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네네. 청송백자에 대해서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죠. 네, 청송백자는 지금까지 한 5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예. 지난 2005년 이게 청송군에서 실시한 청송백자 가마터 지표조사를 통해서 이 총 48기의 가마터가 확인이 되었고요. 오, 예. 또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청송 지역에서는 늦어도 16세기부터 백자가 제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은 중앙관청에서 운영하던 그 관료를 제외한 지방 도자기 중에서는 예, 강원도 양구백자, 황해도 해주백자, 함경도 회영자기와 함께 이 가장 활발하게 생활자기를 공급하던 대표적인 4대 지방료로 또 손꼽히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1920년경에는 일본의 3월 상점이라고 지금의 미스코시 백화점인데요. 예, 예. 이 백화점으로 수출이 될 정도로 아주 유행세를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아, 일제시대 네. 때는. 네네. 이게 뭐 어디 동아일보 기사에도 남아 있다면서요? 이 네, 사실들이. 동아일보 기사 1927년 6월 23일자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청송백자가 될 텐데, 청송백자가 현재와 같이 이렇게 제대로 모습을 갖추게 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청송백자가 500년 역사 중에 마지막 쯤에 20세기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 외삭이나 또 양은 그릇 같은 값싼 공산품이 이제 많이 보급되면서 네. 경쟁력이 약해졌고 그래서 1958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약 50년 동안 명맥이 끊기기도 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지난 2009년부터 청송백자의 이제 우수한 가치를 발견한 청송군에서 청송백자 재현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함으로써 네. 이 청송백자가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자, 청송군에서는 그 1958년까지 예. 마지막 사기 대장으로 계셨던 그 고만경 선생님을 모셔서 이제 기능 보유자로 지정하고 예, 예. 청송백자의 원형을 복원하고 전통 제작 기술이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1958년에 이제 명맥이 끊길 당시, 그 당시에 마지막 사기 대장이셨던 고만경 선생님. 네. 아, 이분은 이제 청송백자 기능 보유자로 지정을 했군요. 네네. 그래서 혹시 우리 관장님도 이분께 배운 겁니까? 청송백자를?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타계를 하셨고. 예, 지난해 타계하셨습니다. 지난해 타계를 하셨고. 예. 아이고, 네. 그렇군요. 예. 자, 처음에 관장님께서는 이 청송백자를 어떻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제가 처음 청송백자를 접하게 된 것은 기능 보유자신 그 고만경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부터인데요. 그게 언제였어요? 몇 년 전에? 예, 2003년. 아, 2003년쯤에 예, 처음 만나시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대학 강단에서 이제 도자기를 가르치고 또 개인 공방을 운영할 때였는데 예. 우연히 선생님께서 공방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해드리고 이제 했는데 물레를 그야말로 이제 기가 막히게 자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당시 70대 그 어르신이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여쭤보니까 청송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사기대장으로 계셨다는 말씀과 함께 청송백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고향이 또 청송이다 보니까 그 만남에 대한 특별한 감회가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선생님을 공방으로 모셔서 틈틈이 이제 청송백자를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이렇게 배우게 되셨군요. 예. 2003년에 이제 처음 뵙고 평생의 스승으로 여기셨겠어요, 고만경 선생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통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몸소 이제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가르쳐주신 거죠. 고만경 선생께 이제 전수를 받고, 이제 관장님이 이제 청송백자 대를 잇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전수관에는 저와 함께 이제 총 4명의 전수자들이 개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말고도 3분이 더 계시는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청송백자가 다른 지역의 백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백자는 이 도토라는 흙을 채취해서 제작을 하는데요. 네, 우리 청송백자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도석이라는 흰 돌을 빻아서 만든 아주 독특한 제작 기법을 개성하고 있습니다. 도석이라는 돌을 빻아서 이 청송도석으로 빚은 백자는 기벽이 굉장히 얇고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뛰어나서 실용성이 또 높고요. 또 그리고 도석 자체의 어떤 따뜻한 그 미백색이 우리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더욱에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도석이라는 돌이 있군요. 이게 혹시 청송에서만 산출됩니까? 청송도석이? 네, 그렇습니다. 그 도석이라는 것은 자기를 만들 수 있는 주 원료 중에서 이제 그 원료 자체만으로 자기를 빚을 수 있는 빚을 수 있는 암석을 말하는데요. 네, 도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청송도석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청송군에서만 산출되는 국내에서 유일한 원료인데요. 약 1억 4천만 년 전에 청송 지역에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응양암층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자연적으로 변하면서 생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청송도석에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리튬 베이어링 토스다이트라는 희귀 광물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지질학적으로도 아주 상당히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청송에서만 나는 도석이라는 돌을 이제 빻아서 만드는 청송백자가 되겠는데 지금 청송의 그 도석은 충분히 많이 나옵니까? 네, 저희 이 청송 도석은 이제 청송군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송백자를 만드는 데만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매장량은 거의 영구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많이 있군요. 매장량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윤한성 관장님 외에 3분이 더 그 청송백자의 명맥을 이어오고 계시고 지금 이 전수관에서 체험관도 운영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 전수관이나 체험관 관람이라든지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청송에 오시면 이제 청송관광단지라고 있습니다. 조항산 인근에 있는데 이 청송관광단지 오시면은 청송백자 전시관, 체험장, 그리고 수석꽃돌 박물관 여러 가지 이제 전시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제 방문하시면 전시 관람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청송백자 구입도 가능하십니다. 청송백자 체험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하시면 또 언제든지 체험이 가능하십니다. 예, 언제든지 월요일 빼고는 다 전시 네네. 관람, 뭐 또 청송백자 구입도 가능하고 단 체험은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뭐 앞으로 계획 좀 짤막하게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앞으로도 이게 청송백자만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의 어떤 제품 디자인으로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예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TV 홈쇼핑과 같이 기존 공예 시장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홍보 마케팅과 청송백자 고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청송백자가 세계적인 명품 공예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백자 전수관의 윤한성 관장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12.16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지 문의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규제와 함께 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LNS 자산운용의 조진희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된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요. 네. 어제 저희 MBC에서 방송된 PD수첩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님? 네. 네, 예. 여기서 이제 뭐 서울 집값 폭등, 네. 그 원인, 뭐 대책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다뤘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네요. 그동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1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건 너무 미온적이었다. 좀 네. 선제적으로 투기 심리를 좀 잠재워야 되는데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에 그쳐서 이게 투기 수요, 투기 심리를 더 자극한 거 아니냐. 또 풍선 효과 같은 거가 발생하고 이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 조진희 이사께서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이 제도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만 하면 각종 세금 혜택을 많이 받고 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뭐 80%까지도 할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이거 투기 심리 너무 부추긴 거 아니냐, 이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가.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일단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일단 그 적용 시점이 중요하긴 한데 저도 뭐 뉴스에 나가서 임대사업자를 어떻게 보면 장려를 정부에서도 했고 그러니까요. 예. 그걸 이제 하시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특히 이제 뭐 그동안은 4년 정도 임대사업자를 하고 5년 차가 됐었을 때도 상당히 많은 특혜를 줬습니다. 뭐 가령 그냥 단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예. 보통 1가구 2주택, 그러니까 한시적인 1가구 2주택에 한해서 예. 3년 안에 팔 때 이제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그럼 예. 가령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5억 2천에 갖고 있었었는데 예. 그걸 또 하나는 32평 아파트를 평형을 갖고 있었고 근데 네. 그게 5억 2천 7억 정도 됐던 거를 3년이 지난 시점에 가격을 놓고 보면 거의 9억에서 하나는 또 14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팔았을 때 그거를 팔았던 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니까 말 그대로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실차익을 양도세 한 푼을 안 내고 가져갔던 거였죠. 근데 그 시점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갭투자하고 같이 영향이 돼서 실제적으로 투자 금액은 적은 상태에서 전세를 끼고 다주택자를 계셨던 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취등록세가 감면이 됐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까지. 예, 취등록세가 보통 뭐 주택 경우에 그냥 1%대를 냈다라고 한다면 예. 전용 면적 그때 당시만 해도 85m 제곱 국민주택 평형 같은 경우는 예. 거의 80% 이상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요. 예, 거래세도 혜택이었지.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3주택 이상자가 되면 양도세에 대해서도 그냥 저희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줬는데 예. 그 하나씩 팔고 나가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또 5년 지나고 나면은 또 비과세, 5년 지나고 나면 또 비과세 이런 혜택을 주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몇 채씩 갖고 있는 분들이 돈을 뭐 수십억을 벌었다라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죠.
정부가 많이 어떻게 보면 세법의 어떤 틈새를 가지고 전세 개투자하고 같이 맞물려서 실차익을 상당히 놓고 양도세를 비과세를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좀 그러니까 많습니다. 뭐 내 돈이 큰 돈이 없어도 집을 10채, 20채 뭐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각종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예. 근데 문제는 이걸 지금 뭐 되돌릴 수 없다면서요? 한번 그때도 뭐 영구히 뭐 이렇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이제 기존에 저희가 그 독려를 했던 시점,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그 한시적으로 4월달까지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내든 아니면 그냥 가져가든 하라고 했었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이미 임대사업자를 내셨던 분들은 소급정액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다주택자들이 그 편법으로 이걸 세제 혜택을 받거나 편법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고 해서 최근 들어서는 장기주거 보유 특별공제도 없애줬고 그다음에 양도세에 대해서도 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면 그 이후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 그 계속 변화된 부동산 정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 시점 말 그대로 뭐 작년부터 임대사업자를 내셨던 분들은 이 예전에 했던 그런 과한 혜택은 받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 이전에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갖고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세세 혜택을 보고 가시겠죠. 보유세도 많이 안 내십니다. 그러니까요. 보유세 혜택까지 있고. 네. 그나저나 보유세 강화의 목소리가 요즘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전국에 한 60만 명 정도, 이제 이것도 많이 늘어서 작년에 비해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뭐 전체 인구의 뭐 1% 조금 넘는 수준인데 네. 그 중에서도 또 종부세 내는 사람 중에서 뭐 몇백만 원 정도 내는 뭐 그 정도 수준인 대상자가 또 꽤 많을 테고 그런 분들 빼면 정말 극히 소수의 사람만 보유세,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부동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면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자니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또 경기가 좀 침체되겠고 이게 좀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어서 말이죠. 이걸 좀 더 확실히 집값을 잡고 싶어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신년 기자회에서 대통령이 이제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에 12.16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시장에서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효과가 대출 규제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올 그 6월 1일이 되기 전에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팔고 싶어도 사고 싶은 사람이 또 3월 30일 이후부터는 거의 뭐 수많은 그 증빙서를 다 내가면서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거래를 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지금 거래가 조금 실종된 상태로 가격 하락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나 서민한테 큰 피해가 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그 9억 이하라는 집들만 찾아가지고 급폭등하고 그 투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급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이제 대출이 나오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격들이 또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좋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가장 큰 함정이 되는 게 가격만 오르고 있지 실제 그 거래를 해서 주거를 할 수 있는 뭐 단적인 예로 거래는 가격은 10억인데 전세 가격은 2억 3억인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거품이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후 그걸 또 따라서 사셨던 분들은 결국에는 그 거품이 걷어지는 거래가 이제 어려워질 때 또 다시 한번 지방 경제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겠냐는 거고 이 자금 유동화들이 서울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움직이는 것이 최근 들어서 3기 수도권 신도시 보상이라든가 어떤 그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풍부한 유동자금이 계속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최근에 동안의 학습 효과를 봤었을 때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걸 보니까 그래도 부동산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지역이 규제가 돼서 문제가 되면 또 해제해 주니까 버티면 된다. 어제도 피기스톱에서 다뤄졌던 것처럼 그 부산 지역 투기 조정 지역 해제가 될 때 이미 그 이전부터 서울 세력들이 내려와서 사재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데 뭐 해운대구에 대한 평가 금액이
워낙에 떨어지니까 미리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실제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조정 지역을 해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해서 규제를 했던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제 신년 기자회견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이 서울 집값 같은 경우 원상 회복을 하겠다. 네. 끝까지 또 추가 대책을 더 내겠다. 또 꿈틀대면.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방향입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지금처럼 대출이 아예 묶여가지고 자금이 유동화가 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 신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건물을 살려고 아파트를 살려고 할 때 그 취득한 금액에 대한 증빙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거래가 어려워져서 거래가 어려워져서 나오는 매물들이라든가 이제 2년 뒤까지 현실 과세가 되는 보유세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 주택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쯤 되면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문제가 되느냐 이것들이 이제 가장 큰 판단점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이번에 대출 규제를 한 번 더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보면서 시장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도 규제가 심한데 아마 더 큰 규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출 규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큰 가격 하락은 없겠지만 매물이 적재되는 현상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매물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함께 나올 필요가 있겠고 오늘 사실은 오늘부터 적용되는 규제 이렇게 쭉 원고를 준비하셨는데 이거 한마디도 못했는데요. 이거 놔뒀다가 다음 주에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NS 자산운용의 조진희 이사였습니다. 네,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한겨울에 맞춰서 계절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의성은 무려 영하 9.2도까지 떨어지면서 우리 지역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많게는 5도 정도 기온이 낮게 출발했는데요. 당분간 아침에는 이렇게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앞으로 낮 기온은 조금씩 오릅니다. 내일 낮부터 차츰 추위가 풀리다가 토요일 한낮에는 5도 정도까지 오르면서 더 포근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 독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다 하더라도 건강 잘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감기 예방하는 데는 손을 자주 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7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에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1도 높은 0도, 체감 온도는 영하 4도, 습도는 41%입니다. 날씨였습니다.